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브리핑. 전세 시장 절단 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절단 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안 보고 부산 투자한다고 말하기 있기 없기? 네, 없기. 자, 총 3개 파트로 나눠봤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근래에 제가 1일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산출해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느낌으로 아니면 차트 단순히 1일 차트 움직이는 그 짧은 흐름만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출금리 한번 보시면은요, 한국은행 금융통계 시스템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근래에 보면은 이 흰색선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인데요. 9월 초가 되면은 7월달 자료가 이제서야 나와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지금은 여기 7월달은 4.16%라고 나오지만 우리의 대출금리는 지금 거의 5%, 지금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거의 5%의 금리를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야, 나는 옛날에 싸게 대출 받아서 괜찮아. 그렇다면 노란색 선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한참 낮을 때는 이 잔액 기준이 뭐 2.5%, 2.6% 수준까지 낮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대출금리를 왜 자꾸 보여드리느냐? 금리 올라온다고 겁주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싸게 전세 주담대 2017년에 주담대를 받았다. 그러면 보통 주담대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고정금리도 5년 고정 플러스 이후 변동. 5년 고정 이후 변동. 이 형태의 대출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갱신이 시작된다. 17년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22년이 되면 갱신이 되잖아요. 갱신되는 사람들이 야, 금리 갱신되었다고 이렇게 뭐 문자를 캡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5%대, 심지어는 5% 후반대까지 갱신되는 대출 금리를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적용받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부터 낮은 금리로 샀던 사람, 여기 빨간색 네모 2개를 쳐놨는데요. 이때는 평균 3.3% 정도, 한 2년 동안은 3.3%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2.5% 정도 대출받은 사람들의 물건, 이 물건들이 지금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서 추후에는 갱신이 되었을 때는 진짜 5%, 지금 갱신하는 사람은 과거에 3.3%에 대해서 다시 갱신을 하게 된다면 뭐 5% 중반, 5% 중반. 그나마 이 정도는 그래도 한 2배도 안 올랐네.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지만 2.5%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이 갱신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와, 이것도 뭐 한 그 6%대? 6% 혹은 7%대에 갱신을 맞게 된다면 거의 2배, 3배 좀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난 지금은 괜찮아. 이런 분들 물론 낮은 금리로 대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나는 싸게 대출 금리를 적용받아서 관계가 없다. 하지만 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내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은 아주 비싼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딸릴 수 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 파트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매달 초에 안내를 드려요. 자, 요 대구의 미분양 현황. 야, 대구. 야, 이거 분양률 제가 작년 말에 예측했을 때, 올해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나옵니다. 신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예측했을 때 분양률이 50% 정도 성공했을 때 연말이 되면 10,000개 정도. 근데 지금 이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은 분양 시장은 최악이거든요. 정말, 청약률 10%, 평균 10%밖에 되지 않아요, 대구. 부산은 아직 양호한 편이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있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청약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왜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움직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건설사에서 상당히 일정을 많이 미룹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곳들 생각보다 공사 진척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지금 파란 선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7월달, 8월달 미분양 난 것들 플러스 한 2,000개 정도 더 되거든요. 실질적인 수치는 이 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록색 선은 청약률 30%, 계약률 30% 정도 되었을 때 미분양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한참 더 올라간다. 정상적으로 분양이 진행이 되었다면 한참 더 올라가서 여기쯤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 그 생각보다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이 모양이.
자, 부산 요 부분 계속 전세 시장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까지는 부산은 전세가 덜 빠졌다. 아파트 낙폭이 커지는 지역, 인천 지역 보시면은 전세가가 낙폭이 더 크다. 세종시도 보면 전세가, 대전도 마찬가지 더 크다. 대구도 전세가의 낙폭이 더 크다. 부산은 아직까지 전세가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매매가에 비해서 덜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전세가의 흐름이 떨어지고 나면은 갑자기 부랴부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임대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1억 2억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요. 왜 안 구해진다고요? 전세 매물이 넘쳐나거든요. 내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 물건보다 더 싼 물건들이 있어요. 경쟁하듯이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깜짝 놀라가지고 매매가도 급속히 더 떨어지는 현상. 인천이 마이너스 0.29,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빨갰어요. 여기 빨갰습니다. 빨갛다는 말은 거의 0.25% 이상의 상승, 굉장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되었습니다. 불과 6개월의 시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 하락이 이제 시작한 지 2달 조금 더 넘어가는 중이잖아요. 굉장히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 반드시 전세와 같이 봐야 됩니다. 대구의 3억 미만 거래 비중 보시면은 55%에서 지금 70%까지 사람들이 3억 이상 되는 전세, 과거에 3억, 4억, 5억 했던 전세 가격이 과거에 불과 한 반년, 1년 전까지 4억, 5억 했던 전세 가격이 지금은 2.5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본 1.5억에서 2억 정도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받는 과정에서 돈을 급속히 수혈해 와야 된다. 근데 1.5억에서 2억 이 돈 구하기가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세입자가 바톤 터치해서 그 다음 세입자가 바로 들어와주는 상황이라면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채팅창에 아무 내용도 안 올라와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아무 분이나 한번 점이라도 한 개 찍어주시면 방송을 지속할 텐데 소리가 안 들리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그래서 1.5억에서 2억 정도는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만 바톤 터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갑자기 4억에서 5억이라는 이 큰 돈을 어디선가 융통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 어디서 융통해 옵니까? 네, 박걸령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허니애플님,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네, SHB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비효과님, 감사합니다. 4억에서 5억 되는 돈을 갑자기 융통해 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근데 부산에는 보면 지금 3억 미만 거래 비율 아직까지 많이 높아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마에 부린다. 기마에 부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당장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냐? 물가가 올라가서 돈을 쓰고 나니까 뭐 이런 상황들하고 같이 맞닥뜨린다는 거죠. 네, 기상원님 고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보시면은 부산은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안 보인다. 하지만 올라갈 것이다. 이 비율을 보시면 거의 지금 70%대거든요. 그래도 부산 사람 많이 살만하네 라고 느끼겠지만 이 대구는 한참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와서 70%, 인천도 대구하고 아주 똑같은 모양의 차트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앞으로 이 모양이 더 올라갈 것이다. 부산 정말 양극화가 심한 도시,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거의 50%나 되는 사람이 1억에서 2억 미만의 전세에 살고 있다. 30평대 3억 미만 오네요. 나비효과님. 네. 아마 그런 현상, 신축 아파트, 지금 대구의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은 5억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 그러면 전세 가격은 2.5억에서 3억, 요 정도로 형성이 돼요. 근데 부산의 신축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은 상태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근데 늘어나는 물량에는 장사가 없음을 대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세종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인천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다른 시도를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산이 광역시 중에서는 매물이 2배로 많죠. 2배가 아니고 2위로 3위였습니다. 3위. 인천이 입주 물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대구, 그 다음 부산. 근데 이 세 도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다. 대구의 평균 전세가가 떨어지는 흐름 한번 보실게요. 요거 대구 지역이에요. 대구 지역 평균 전세가가 연초에 2억 9천만 원 수준에서 지금 2억 6천만 원 수준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부산은 아직 이렇게 빠지는 느낌 안 들죠.
오늘 제가 인천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인천 또한 대구하고 똑같이 닮아 있어요. 인천은 조금 다르다. 부산은 달라. 부산은 1월 달에도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5천밖에 안 됐어요. 대구는 얼마였다고요? 2.9억이 넘었어요. 2.9억짜리가 지금 2.6억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 근데 부산은 2.5억에서 지금 2.5억, 부산 전세가 아주 건재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의 전세 매물이 어떤 상황이냐? 단순 수치로만 봐도 14,000개. 광역시 중에서 탑으로 많아요. 야, 부산 인구가 많잖아. 부산 인구 330만이야. 대구 너희 까불지 마. 요 빨간색 선 너희 얼마? 200 얼마죠? 238만. 네, 부산은 333만 잡고 인천은 300만 잡더라도 야, 그래도 뭔가 조금 많아 보이는데. 근데 그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근래에 이 매물이 늘어나는 것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려고 내놓잖아요. 그럼 집이 안 팔려요. 그러면 야, 이거 전세라도 내놔볼까? 그러면 전세 매물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전세 매물을 내놨는데 전세가 안 빠져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매물로도 내놔요. 그래서 매물과 전세가 이 두 가지가 갑자기 막 늘어나면서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오를 때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현상, 서로 악순환, 고리를 물고 악순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래 흐름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은 그나마 인천은 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도시라서 늘어나는 물량들 어느 정도 소진해가면서 올라가요. 근데 부산은 소진이 안 되고 완전히 이거 논스톱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마지막 끝자락을 살짝 보시면은 가속도가 붙는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대구는 요때 한번 늘어난 물량, 요때 한번 가파르게 작년 말부터 해서 늘어난 요 물량 있잖아요. 이 물량이 소진이 안 되면서 올해는 물량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비율로 봐도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세가가 정신을 못 차려요. 부산은 이제 시작이다. 대구하고 부산만 놓고 보더라도 부산 올해 9,000개 매물에서 시작해서 지금 14,300개 거의 몇 개인가요? 이게 단순 수치로 봐도 거의 5,300개 정도 매물이 늘어났어요. 한 5,000개, 네, 5,000개라고 볼게요. 5,000개 늘어났어요. 대구는 몇 개가 늘어났느냐? 6,700개에서 9,200개. 그럼 얼마인가요, 이거? 1,000? 아니다. 지금 2,000, 빨리 계산이 안 되네요. 네, 2,400개? 한 2,500개. 2,500개 정도 늘어났는데, 이 도시 규모로 봤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0만의 도시에서, 240만의 도시에서 2,500개가 늘어났는데, 거의 2배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2배. 전세 매물이 2배로 늘어났어요. 부산은 333만의 도시에서 5,000개의 매물이 나와 있다. 이거 인구수가 2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치로만 비교해놓고 봐도 근래 들어서 부산의 전세 매물이 얼마나 가파르게 늘어났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전세 매물이 엄청날 것 같다고요? 네, 버섯동님. 네, 그 부분도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단순 수치로 하지 말고 인구를 놓고 한번 비교해보자. 인구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 부산이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요. 요 신호등처럼 초록색 불은 그나마 매물이 덜하다는 것이고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매물이 많다는 말인데 부산 진한 파란색이 부산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대구 매물도 많지 않았는데 너희 전세가 왜 그렇게 빠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무렵에는 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대구의 전세 물량이 전국 1위가 맞았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역전이 되었어요. 이제 여름이 시작될 무렵부터 분위기가 역전되면서 부산이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탑이다. 인천 지금 마이너스 전세가율이 마이너스 0.3% 가까이 전세가가 빠지잖아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부산은 마이너스 0.14%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빠져요. 하락률로 봤을 때는 부산이 인천의 반밖에 되지 않지만 매물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언젠가는 곧 가격으로도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자료인데요. 월평균 이동하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 월평균 이동하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 그에 반해서 매물의 개수는 훨씬 더 많다. 과연 몇 배나 더 많냐 보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서구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구의 월평균 전세 거래 신고되는 것은 40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월평균 이동하는 매물 나와 있는 것은 690건. 입주를 앞두거나 이러면 물론 많아질 수 있고 제법 빨리 소진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월평균 40건밖에 이동 안 하는 동네에 매물이 거의 700개나 나와 있다. 이것이 소진되려면 16개월이나 걸려요. 16개월.
그러면 여기는 입주가 많아서 그렇다 치고 매물 개수가 좀 그나마 비슷했던 지역들 영도구 한번 살펴볼게요. 영도구는 월 평균 이동 건수가 한 50건 정도 돼요. 근데 매물은 330개가 나와 있어요. 요거 지금 밑에 배율로 나와 있는데 요거 3배만 넘어가도 생각보다 전세 물량이 빨리 소진되지 않거든요. 저는 3배를 기준으로 잡아요. 부산의 거의 전역이 이런 위기에 몰려있다. 생각보다 전세 매물이 각 구별로 어느 구 하나 만만한 곳이 없다. 물건은 잘 안 빠져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매물 배율이랑 매물 배율과 그리고 지금 매매 가격 빠지는 것, 전세 가격 빠지는 것 배율을 비교해 보시면 해운대구 이동하는 대비 매물이 5배 나와 있는 상태. 요 순서대로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빠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요건 예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지나갈게요. 어디가 제일 위험해 보이냐고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야, 부산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제까지 물량을 집요하게 추적했다면, 이제는 물량 너머의 도사리는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아까 영상 초반에 금리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네. 요건 또 설명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금리와 DSR은 아시죠? 요거는 결국 소득에 근거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이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두면 될 것이고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이 DSR 비율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DSR 비율이 저절로 높아지면서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물량이 늘어나는 전세 물량으로 인해서 차인이 나가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야, 이거 네가 그냥 사가라. 매매 가격이 4억이었어요. 전세로 3억 3천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전세가 귀하던 시절에 전세가율이 꽤나 높았죠. 거의 전세가율이 80%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가격이 3억으로 떨어져 있어요. 매매 가격이 3억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가려고 합니다. 3.3억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야 전세가에 그냥 사가라. 그러니까 임차인이 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이거 매매가 실거래가 최근 실거래가 봐도 3억밖에 안 하고 지금 호가를 찾아봐도 3억 미만의 호가도 많이 보이는데 나 그 가격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째라. 뭐 경매를 하든지 뭐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문제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금 같이 절단나는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 어쩔 수 없다. 그냥 한 번 더 눌러 달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임대인은 땡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임차인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난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임대인이 배째라 한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보러 오지를 않아요. 부산도 전세 거래량 지금 확 줄어드는 그 충격을 보셨잖아요. 이상하게 집을 보러 오지를 않아요. 왜? 2+2를 살고 2+2+2를 살고 또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옆에 신축에 지금 어떤 사람이 3.5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이 2.5억밖에 안 해요. 여기 가고 싶어 해요. 그 집주인한테 돈 달라 그러니까 이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못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엮이면서 전세로 인한 이주가 굉장히 줄어들더라. 네. 그런 현상들 때문에 더 못 나간다. 입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거 대책 없습니다. 막 지연 이자 물어야 되고 이것저것 해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까지 간다? 그 과정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1회 유찰은 거의 기본입니다. 일단 1회 유찰되고 그 다음에 2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1회 유찰되면 이 가격이 100에서 시작해서 7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2회까지 유찰되면 50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한 2-3개월, 한 번 할 때마다 한 2-3개월씩 걸리나요? 거의 최소한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반년 이상은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입주 아파트 반년까지 그렇게 시간을 버틸 수 있나요? 보통 입주 기간 2개월 주죠? 2개월 주고 여기서 지연 이자를 물면서 플러스 알파의 기간을 버텨내야 되는데 이게 중도금 대출 플러스 잔금 대출까지 감안하고 자기가 계약금만 지금 넣어두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는 전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해야 되는 상태다. 그렇게 된다면 이 돈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보통 대구도 신축 아파트 5억에서 6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한 5억 정도 물려있는 상태다. 이 정도로 물려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거 지연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연이자 거의 한 1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야, 이 돈 장난 아닙니다. 5억에 10%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한 3, 4개월 밀린다? 1년에 5천만 원이니까, 1년에 5천만 원이니까, 이게 반년 한 4개월, 3분의 1로 잡아봐도 한 1년 한 1,700만 원 정도 또 공중으로 돈이 분해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로 인한 분쟁은 말도 못하게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진짜 임대인은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여유돈도 좀 있어. 전세는 살고 있었고 새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해. 임대인 너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하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나가버려요. 집 한 개, 가구 한 개, 허름한 가구 한 개 또한 남겨두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아주 곤란해집니다. 자, 전세 보증보험 요거 드셔야 된다. 꼭 드셔야 됩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는 안심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부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하면은 요 DSR 계산기라는 거 인터넷에 검색하실 때 DSR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럼 DSR 계산기에 금액을 한번 넣어 봅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2억을 빌렸어요. 금리 2.5%일 때 대출금리 2.5%에 빌리면은 DSR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1금융권 40%잖아요. 근데 금리가 5%로 올렸다. 똑같은 조건. 연봉 5천만 원에 대출 금액은 2억이고 5% 금리로 빌리면 DSR 비율이 25%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나가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2.5%의 금리를 적용받을 때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4.2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4.2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 근데 나의 소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가 5%로 올려버리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3.1억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내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게 큰 문제예요. 집을 사고 싶다고 대출 다 내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가지고 신혼부부나 청소년이나 80%까지 대출을 내주고 온갖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1차 관문이고 2차 관문인 DSR을 또 통과해야 된다. 근데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 이 부분 반드시 생각해 둬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영상 첫 부분에 빨리 다시 과거로 회귀해 보겠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돌아왔습니다. 다시 금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네모 쳐놓은 부분 있잖아요. 과거에 2017년도에 대출을 많이 냈던 사람, 요런 사람들. 지금 다시 갱신을 하게 되면은 대출 가능 금액이 그때 아니 풀로 대출을 받았다. 이때는 DSR이고 나발이고 없던 시점. 이때는 정말 DSR 지금 비율로 치면 거의 막 100%에 육박할 정도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60% 이상도 대출 받기도 하고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왔을 때 이 DSR 5년 고정이 끝나고 갱신해야 되는 시점에 다시 소득을 확인해 보니까 야, 네 대출 금액 네 예전에 많이 해갔구나. 원금 일부를 갚아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의 소득은 지난 5, 6년간 늘어났다 손 치더라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까 보셨죠? 5천만원 연봉 5천만원 받던 사람들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 부분이요. 뭐냐 하면은 A라는 사람이 A라는 임대인이 B라는 임차인에게 전세를 내줬어요. B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이 4억의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A라는 임대인은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전에 한 3억 정도 대출이 있는 상황, 소득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상황. 이때는 금리가 싸던 시절에는 DSR 40%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이 4.1억이었어요. 4.1억. 그러면 1.1억 정도의 여유가 더 있어 보였다. 나 대출 한 1.1억 정도 더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B가 4억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나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전세 금액은 2.5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래 제가 전세 금액 추이를 알려드리면서 1억 내지 1.5억씩 빠지는 그런 상황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2.5억으로 빠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야 1.5억? 1.5억이라고? 그래서 야 나 대출 여유 받을 수 있는 1.1억이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은행에 대출을 내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고객님은 이미 3억 원의 대출금이 있습니다. 지금 소득으로 봐서는 DSR 기준으로 3.1억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나갈 때 전세금 반환 대출도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1억,
비조정 대상 지역, 지금 2억으로 다 바뀐 것 같아요. 당연히 A라는 임대인은 2억까지 대출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출 금액에 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대출이 다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요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B라는 임차인 이후에 C라는 임차인이 줄을 서서 들어와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4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든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든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작살나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급증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1부에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없죠? 정신없으시죠? 네. 그만큼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다. DSR. 제가 요거 오늘 대구 방송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금리와 DSR 그리고 기존 대출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채팅창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2부로 진행할게요. 1부를 진행한 지 벌써 25분이나 지났네요.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렸네요. 네. 나비효과님, 전세 사기 당할까봐 겁나요. 나라에서는 아무리 겁을 주지만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전세 사기를 안 치려고 해도 방금 상황처럼 이 대출을 임대인의 경우에는 과거처럼 대출이 잘 나오는지 알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DSR이라든지 바뀐 금융 대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은행 가니까 대출 안 된다고 그러던데, 나 뭐 어떻게 못하게 주겠는데, 임차인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나와서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세상 물정 모르면은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비효과님. JJ님, 갭 투자자는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는 집이 없어서 힘든 세상입니다. 갭 투자자 아주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버섯동님, 갭 투자가 수익도 많고 손실도 크죠. 네,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 수익이 났을 때는 진짜 갭 투자했을 때 돈 한 5천만 원, 1억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2억, 3억 벌고 이런 좋은 시절도 있었겠지만 한 채 투자해보니까 괜찮은데 또 한 개 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투자하다 보면은 이 손실이 일어날 때는 이게 감당을 못 하더라. 이 돈 이거 5천만 원, 1억 올라봐야 그걸로 뭐 하겠습니까? 뭐 좋은 차 하나 바꾸고 명품 좀 사고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기분 좀 내고 나면은 이 돈 금방 녹아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갚아야 되는 순간이 된다. 이건 뭐 일이 터져가지고 갭 투자했던 물건의 전세 금액이 확 떨어지면서 많은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기분 낼 때는 잠깐 좋았어요. 잠깐 좋았어요.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은 아주 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워커님, 지난번에도 제이워커님 본 것 같습니다. 이거 필명이, 네. 전세 물량이 급증했는데 신규 공급이 늘어서인가요? 신규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결혼을 하는 부부들도, 신혼부부들도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세대수 증가도 둔화되고, 20대, 30대의, 인구 유출도 문제가 되고, 인구 감소도 문제가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제가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전세를 꺼려 늘어난 것인가요? 전세를 꺼려서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 전세가 또 일부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비율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놓고 보기에도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월세는 전세보다 물량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김창님, 아침에 대구 방송 들으셨어요? 목이 나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도 미리 예고를 전세 관련해서 미리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목이 조금 아프지만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해드리려고 벼르다가 네, 자료 막 복잡하게 뒤죽박죽 약간 섞이는 느낌이 들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 2번 정도 더 들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고 1일 브리핑을 보시면은 저게 괜히 헛소리 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맨날 거래량하고 뭐 평균 거래 금액하고 이거 맨날 그냥 앵무새처럼 맨날 그냥 이렇게 읊는 게 아니구나. 그게 다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허미승님,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아파트는 등기 전이라 보증보험이 안 되던데요.
그러면 그 전세를 계약을 약정하실 때, 이후에라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약정을 넣으셔야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약 파기한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정부에서 내놓은 전세 대책이라는 것도 살펴보면은 그 약정에 어떤 문제가 주로 전세 사기에서 어떤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되었냐 하면은, A라는 임대인이 B라는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9월 3일이에요. 9월 3일 날 해놓고 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9월 4일부터인가 여기 이 B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나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 들어가는 제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는 거 그 뭐라 그러죠? 예, 확정일자 받기 전에, 고맙습니다, 박관령님. 네, 확정일자 받기 전에, 이 A라는 임대인이 아기를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대구회사라 이런 데다가 갑자기 대출을 엄청 받아버려요. 엄청 받아버리면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약정에, 9월 4일,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대출도 받지 않기로 한다. 이거 외에 선순위로 대출을 일으킬 시에는 전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이미 요것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었어요. 네, 그게 전세 대책으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허미춘, 네, 고맙습니다. 고정금리가 20%밖에 안 되면 20%요? 6개월 단위로 금리가 재조정돼 80%는 금리가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나겠죠. 고정금리가 20%밖에 안 되면, 저 부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네, 적립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네, 맞습니다. 나비효과님 닥치고 살아있냐면, 네, 고맙습니다. 북미는 예전에 금리 급등 사태를 겪은 적 있어. 한국과 정반대로 75% 이상이 아니라 1에서 5년 고정금리. 북미 지역에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 지역도, 거기는 고정금리가 좀 더 많이 비율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 아니면은 변동, 20년, 30년 계속 고정으로 되는 경우는 정부 정책으로 받는 그 경우가 좀 해당이 되는 거고, 대다수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보통의 경우, 우리가 주담대로 가서 받는 경우에는 결국 뒤에는 변동이 생기더라. 그래서 1차, 2차 충격은 온다.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한 5년 전쯤에 받았을 때는 평균 대출 금리가 3.3%. 근데 요 근래 2, 3년 사이에 받았던 사람은 2.5%로 대출을 받았다. 지금 3.4%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5% 이상의 금리의 변동 금리를 지금 통보받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2.5%의 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또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이 또한 5% 내지 6%, 심하면 7% 언제까지가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바뀐 성적표를 나 지금은 괜찮아 하고 하하호호하고 있지만, 지금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 5%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서 2.5% 대출 받아서 집 샀던 사람들의 집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 대출 받아서 집을 안 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나중에 한번 시급하는 시기가 옵니다. 옆에 지금 시급하는 사람, 3.3% 과거에 대출렸던 사람 지금 시급하고 있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물건 정리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이 기간들이 좀 오래 갈 수 있다. 규제가 해제된다고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더라고요. 대구에서 안 달라지는 현상 계속 지켜봤었습니다. 허니애플님, 임대인 앞으로 세금 문제로 세무서에서 5억을 걸어왔더라고요. 임대인 앞으로 세금 문제로. 야, 그거는 답 없잖아요. 허니애플님. 세무서 세금 문제가 항상 가장 우선순위 아닌가요? 제이워크님, 고정도 매 5년 이내에 재조정됩니다. 네, 5년 이내인가요? 이게 약정 조건을 제 대출을 안 받아봐가지고 약정 조건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긁어 모으고 그나마 좀 알게 되었던 것이 금융채 플러스 가상금리 혹은 금리 중에서도 코픽스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금융채가 보니까 거의 3.8% 막 이래요. 금융채. 여기에다 가상금리 2%만 붙여도 지금 대출 받는 사람 5.8% 이렇게 성적표가 날아오기도 하고요. 코픽스 금리는 얼마가요? 거의 2.9% 되잖아요. 여기에다 가상금리 2.5% 때려버리면은 이것도 5% 이상의 금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대출이 이렇게 살벌하게 돌아갑니다.
과거보다 대출 금액 결대치 자체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 금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과거에도 7%, 8% 대출금리 그런 시절 다 집 사고 했어. 근데 이 7%, 8% 하던 2010년 초반, 그 무렵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정말 이때는 1억, 2억 대출 내려 그러면 사람들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 부모님 세대도 IMF를 겪어본 부모님 세대나 더 선배 세대들도 야, 그거 대출 받는 거 아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값이 오르고 이 사람들이 봐라 내 말이 옳잖아 하면서 이때 호기롭게 초심자의 행운 마냥 이렇게 호기롭게 다시 한번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 지금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허니애플님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 못 구해서 한 번 더 살면서 보증보험 들고 겨우 나왔어요. 야, 정말 그래도 그 부동산 상승기를 한번 거쳐서 그나마 허니애플님 살아났지 지금 같은 시기에 잘못 걸렸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된 것 지금 문제되는 것들도 이번에 나온 정책에서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해줘라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내년부터. 당장 좀 하지 하여튼 또 시간이 조금 끌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금리보다 대출 규모. 네, 제이워크님, 채팅창에 남겨주셨네요. 네. 조금의 금리 인상도 힘든 부분 맞습니다. 인력도 바들바들 떨었는데, 지금 3, 4억, 영끌은 진짜 한 5억 정도의 이 금액까지도 불사하고 들어갔다.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하이 리스크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이 레버리지, 하이 리턴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인 듯 합니다.